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화려한 면세점과 들뜬 여행객들의 소음 속에서 마치 세상의 색깔을 잃어버린 듯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양복, 유행이 지난 가죽 구두, 그리고 무릎 위에 놓인 낡은 가방 하나. 그의 이름은 시라이시 나오키.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의 존재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을 때 그가 조용히 내밀었던 호의는 승무원의 차가운 오해와 승객들의 짜증 섞인 시선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눈치 없고 초라한 중년 아저씨라고 단정지었죠. 하지만 고도 3만 피트 상공에서 기장이 의식을 잃고 비행기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300명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침묵을 깨고 일어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화려한 엘리트도 목소리 큰 사업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방금 전까지 모두가 무시했던 공기처럼 존재감 없던 그 남자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비행기 사고, 생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편견이라는 색안경 뒤에 숨겨진 진짜 영웅의 품격, 그리고 침묵이 가진 위대한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JL700편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50분의 비행 기록을 시작합니다. 태평양의 따가운 햇살이 거대한 유리창을 뚫고 쏟아지는 오후 2시 35분.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LAX의 톰 브래들리 터미널은 마치 거대한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웅성거림,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안내방송, 바닥을 구르는 캐리어 바퀴 소리, 그리고 면세점 호객꾼들의 높은 목소리가 뒤섞여 공기마저 진동하게 만드는 곳. 이곳은 만남의 설렘과 이별의 아쉬움, 그리고 비즈니스의 긴박함이 교차하는 현대 문명의 최전선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관광객들은 마지막 기념품을 사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고 갓 구운 커피 향과 값비싼 향수 냄새가 섞여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모두가 어딘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누군가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이 활기찬 공간. 그러나 그 찬란한 색채의 소용돌이 정중앙에 마치 흑백 무성 영화에서 오려낸 듯 철저히 이질적인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게이트 앞, 벤치 구석, 사람들의 발길이 가장 덜 닿는 곳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라이시 나오키. 주변을 흐르는 시간과 단절된 채 그는 마치 돌이 된 것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감싸고 있는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회색 정장은 한눈에 봐도 유행이 한참 지난 구식 스타일이었습니다. 헐거워진 어깨선, 소매 끝이 살짝 마모된 재킷, 그리고 광택을 잃어버린 검은색 가죽 구두. 그의 목에 매인 넥타이는 촌스러운 스트라이프 무늬였고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둔 가죽 브리프케이스는 모서리가 닳아 하얗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 가방은 마치 그 주인처럼 화려한 은퇴가 아닌 고단한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받아낸 흔적 그 자체였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셀카를 찍는 젊은 연인들에게도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큰 소리로 통화하며 지나가는 엘리트 회사원들에게도 시라이 씨는 그저 공항 로비에 놓인 낡은 화분이나 기둥처럼 배경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려 하지 않았고 그 또한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형용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이륙하는 거대한 비행기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는 동경도 설렘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활주로에 아스팔트 위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힐끔거렸습니다. 저 아저씨 참 답답해 보이네. 혹은 시골에서 처음 해외여행이라도 왔나 봐.
라는 식의 무언의 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느림과 낡음은 곧 무능력으로 치부되기 십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저토록 낡아빠진 양복 속에 강철보다 단단하게 단련된 육체와 한때 하늘을 호령했던 맹수의 본능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등은 벤치 등받이에 기대지 않은 채 꼿꼿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군대라는 엄격한 조직에서 몸의 밴 습관, 무의식 중에 드러나는 절제된 규율의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의 소음 속에서 그 미세한 차이를 눈치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탑승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터미널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 항공 JL700편 도쿄 나리타행 탑승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줄을 서기 위해 우르르 몰려가는 인파 속에서 시라이 씨도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묘한 리듬이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지만 지체하지도 않는 불필요한 동작이 완전히 배제된 간결함. 그는 바닥에 내려두었던 낡은 브리프케이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아주 찰나였지만 여권과 탑승권을 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화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어떤 기억이 탑승구 너머의 비행기를 보며 되살아난 것일까요? 그는 짧게 심호흡을 하며 떨림을 감추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가면을 쓴 듯 무표정했습니다. 탑승구로 향하는 긴 줄의 끝에 서서 그는 다시 한번 창밖의 비행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거대한 알루미늄 날개가 햇빛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비행기는 그저 이동수단에 불과하겠지만 시라이 씨에게 저 기체는 과거의 영광이자 동시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각인된 십자가였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저 승객일 뿐이다. 나는 이제 하늘을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실려가는 짐일 뿐이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탑승교 보딩 브리지의 좁은 통로를 지나 기내로 들어서는 그의 뒷모습은 유난히 작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화려한 면세점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든 승객들 사이에서 낡은 서류 가방 하나만을 든 그의 모습은 마치 다른 시대에서 길을 잃고 현대로 흘러들어온 시간 여행자 같기도 했습니다. 기내의 공기는 건조하고 서늘했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 자신의 자리인 35K 창가 좌석을 찾아가는 동안에도 그는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몸을 숙였습니다. 통로 쪽 좌석에는 이미 어린 딸을 아는 젊은 어머니가 앉아 짐 정리에 한창이었습니다. 아이는 칭얼대고 있었고 어머니는 예민해 보였습니다. 시라이 씨는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아무 말 없이 눈인사를 건네고는 자신의 자리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짐을 머리 위 선반에 올리는 동작조차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털썩 자리에 앉은 그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활주로의 회색 바닥이 그의 눈동자에 비쳤습니다. 엔진의 미세한 진동이 엉덩이를 타고 전해져 오자 그의 심장 박동이 아주 조금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익숙하게 그 감각을 무시했습니다. 이제 곧 문이 닫히고 이 거대한 금속 덩어리는 중력을 거스르고 하늘로 솟구칠 것입니다. 승객들은 다가올 기내식과 영화, 그리고 여행의 추억을 기대하며 들떠 있었지만 35K 좌석의 시라이 씨 나오키에게 이 비행은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익명성 뒤에 숨어버린 한 남자의 고요한 도피이자 예기치 못한 운명과의 조우를 알리는 전주곡이었습니다. 공항의 화려함 속에 철저히 묻혀버린 회색 양복의 남자. 이 남자가 불과 30분 뒤 이 비행기의 모든 운명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는 지금 이 순간 신조차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행기 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세상과의 연결 고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설은 그렇게 침묵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육중한 금소금과 함께 비행기의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이제 이곳은 지상과는 완벽히 격리된 고도 1만 미터 상공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밀실이었습니다. 기내의 기압이 미세하게 바뀌면서 귀가 먹먹해지는 그 순간, 좁은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은 묘한 긴장감으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닭장처럼 다닥다닥 붙은 좌석들, 좁은 통로를 오가는 사람들의 옷깃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건조하고 답답한 공기. 이 좁은 공간에서 수백 명의 타인이 어깨를 맞대고 몇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사실은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시라이시 나오키가 앉은 35K 좌석 옆 35좌 35의 채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어머니와 그녀의 품에 안긴 3살 배기 딸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낯선 환경과 좁은 좌석, 그리고 몸을 조여오는 안전벨트의 압박감을 견디기 힘들었는지 몸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칭얼거림이었습니다. 엄마, 싫어, 답답해. 아이의 작은 투정은 비행기 엔진 소리에 묻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기체의 덜컹거림이 아이의 불안감을 자극하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으왕! 갑작스럽게 터져 나온 아이의 울음소리는 날카로운 송곳처럼 정적을 찢었습니다. 좁은 기내에서 아이의 울음은 메아리치며 증폭되었습니다. 젊은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손길로 아이를 어루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쉿, 아가야. 조용히 해야지. 사람들이 보잖아. 착하지? 하지만 아이의 귀에 그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낯선 공포에 질린 아이는 더욱 자지러지게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습니다. 그 조그만 발이 앞좌석 등받이를 쿵쿵 걷어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내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앞좌석에 앉아있던 비즈니스맨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뒤를 획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고 입 모양은 소리 없는 욕설을 내뱉는 듯 했습니다. 통로 건너편의 중년 여성은 노골적으로 혀를 쯧쯧 하고 찼습니다. 뒷좌석의 누군가는 아니, 애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들릴 듯 말 듯하게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무언의 압박과 비난의 화살들. 그 시선들은 모두 젊은 어머니를 향해 꽂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수치심과 미안함, 그리고 어쩔 줄 모르는 당혹감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울고 싶은 심정을 억누르며 아이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고개를 숙인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란의 중심 바로 옆 35K 창가자리에 앉아있던 시라이 씨는 여전히 조각상처럼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짜증 섞인 한숨, 어머니의 떨리는 호흡, 그리고 아이의 공포, 서린 울음소리까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아이와 어머니에게 머물렀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낡은 양복을 입은 초로의 남자가 몸을 움직이자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 사람도 화를 내려는 걸까? 시끄럽다고 소리치면 어떡하지? 그녀의 눈동자의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시라이 씨의 행동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낡은 재킷 안주머니에 천천히 손을 넣었습니다. 그의 손은 투박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그가 꺼낸 것은 작은 휴대용 티슈 한 팩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놀라울 정도로 정중하고 부드러운 동작으로 티슈를 어머니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시끄러우니 입을 막으시오 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리고 당신도 당황하지 마세요 라는 무언의 위로였습니다. 어머니는 멍하니 그 티슈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시라이 씨는 아이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입꼬리만 살짝 올리는 서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무심하게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어머니의 눈에는 안도감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낯선 타인에게서 받은 예상치 못한 친절은 그녀에게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시선은 그리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통로 쪽에서 또각또각 날카로운 구두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발의 백인 여성 사무장 치프 펄서 메건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내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과 승객들의 불만을 잠재워야 한다는 스트레스로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눈에 들어온 장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의 눈에는 울고 있는 아이와 쩔쩔매는 어머니, 그리고 그들에게 몸을 기울이고 있는 허름한 행색의 동양인 남자가 보였습니다. 메건의 머릿속에서 편견이라는 회로가 순식간에 작동했습니다. 낡은 회색 양복, 유행 지난 넥타이, 촌스러운 가방, 그리고 영어를 한마디도 못할 것 같은 둔해 보이는 인상. 그녀는 시라이 씨가 아이 엄마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시끄럽다며 위협하거나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고 판단해버렸습니다. 그녀에게 시라이 씨는 잠재적인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메건은 싸늘한 표정으로 시라이 씨를 내려다보며 그에게 다가가 단호하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Sir, please sit down and be quiet. You are disturbing other passengers. 손님,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승객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통로 전체에 울릴 만큼 컸습니다. 순식간에 주변의 시선이 시라이 씨에게 꽂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아이 엄마를 괴롭히는 눈치 없는 아저씨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저씨, 애 운다고 뭐라 그랬나 봐. 쯧쯧, 애가 울 수도 있지. 나이값도 못하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라이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메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그녀의 파란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영어를 알아들었습니다. 자신이 오해받고 있다는 것도 지금 이 상황이 자신에게 얼마나 모욕적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나는 티슈를 줬을 뿐이요 라고 항변하거나 억울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라이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가에 씁쓸하고 묘한 미소를 띠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죄인처럼 다시 창가 쪽으로 몸을 깊숙이 파묻었습니다. 그것은 패배자의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엄격한 규율 속에서 살아온 군인의 절제이자 불필요한 소란으로 아이 엄마를 더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배려였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나쁜 사람이 되어 이 소란을 끝내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메건은 자신의 경고가 먹혔다고 생각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아이 엄마에게 형식적인 미소를 던지고는 휙 돌아서서 갤리 갈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내가 상황을 정리했다는 오만함이 묻어났습니다. 남겨진 것은 적막이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충격에 빠진 채 시라이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억울하게 혼났다는 것을. 그녀는 저기 죄송해요, 감사해요 라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시라이 씨는 창밖을 보는 채로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대답 대신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익숙한 일이니까요.
창밖에는 거대한 활주로가 펼쳐져 있었고 비행기는 이제 막 이륙을 위해 엔진 출력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엔진의 굉음이 커지면서 기내의 어색한 침묵을 덮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각자의 스마트폰과 잡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누구도 35K 좌석의 남자가 겪은 모욕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해와 편견의 벽 뒤에서 시라이 씨는 묵묵히 자신의 감정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으로 그를 판단하고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그들이 비웃고 있는 이 남자의 투박한 손이 잠시 후 그들의 생명을 움켜쥐게 될 유일한 구명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비행기가 중력을 이기고 허공으로 떠오르는 순간 시라이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비굴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 바다가 보여주는 가장 깊고 무거운 고요함이었습니다. 오해는 쌓였고 편견은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나는 시간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를 이륙한 지 정확히 32분. 거대한 철새인 JL700편은 캘리포니아 해안선을 뒤로하고 광활한 태평양 상공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기체는 두터운 구름층을 뚫고 올라와 안정적인 순항 고도인 35,000피트에 도달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시릴 정도로 파란 하늘과 끝없이 펼쳐진 새하얀 구름바다가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태양빛은 기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방금 전까지 있었던 작은 소란과 긴장감도 엔진의 규칙적인 화이트 노이즈 속에 서서히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기내는 평화로웠습니다. 딩동하는 맑은 알림음과 함께 좌석 벨트 표시등이 꺼졌습니다. 승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등바디를 뒤로 젖혔습니다. 누군가는 헤드폰을 쓰고 최신 할리우드 영화에 몰입하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목베개를 고쳐 베며 잠을 청했습니다. 통로 쪽에서는 승무원들이 카트를 밀며 음료 서비스를 준비하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갓 내린 커피의 향긋한 냄새가 기내의 건조한 공기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지루할 정도로 평범하고 안전한 장거리 비행의 시작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35K 좌석의 시라이 씨 나오키 역시 여전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의 아이는 울다 지쳐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잠들었고 어머니도 긴장이 풀렸는지 쪽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라이 씨는 감았던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의 귀는 영화 소리나 사람들의 대화가 아닌 미세하게 들려오는 기체의 진동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수천 시간을 하늘에서 보낸 베테랑 파일럿의 감각은 본능적으로 대기의 흐름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고요하지만 기류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그의 몸은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이질감이 기내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덜컹,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난기류처럼 보였습니다. 컵에 담긴 물이 살짝 출렁거릴 정도의 가벼운 흔들림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던 승객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고 잡지를 읽던 사람도 그저 페이지를 넘길 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좀 흔들리네. 그 정도의 반응이 전부였습니다. 승무원들도 미소를 잃지 않은 채 서비스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시라이 씨의 미간은 순식간에 좁혀졌습니다. 이것은 바람에 의한 흔들림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라면 기체가 좌우로 롤링 하거나 상하로 요동쳐야 했지만 지금의 느낌은 기수 노스가 미세하게 아래로 처지며 속도가 불안정해지는 마치 동력을 잃은 배가 파도에 밀리는 듯한 기분 나쁜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1분 뒤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쿠궁, 기체 앞쪽, 콕핏, 조종석, 부근에서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가 바닥을 타고
객실까지 전해졌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물체가 쓰러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체가 급격하게 휘청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었습니다. 수평을 유지하던 비행기가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선반 위 짐칸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났고 통로를 지나던 승무원 카트가 기우뚱하며 컵들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뭐야? 엄마! 승객들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잠들어 있던 아이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고 평온하던 기내는 순식간에 혼란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갤리에 있던 승무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사무장 매건은 본능적으로 인터폰을 들고 조종석을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응답 대신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조종석 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잠긴 문을 두드리는 그녀의 손길은 다급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기내 방송 스피커가 켜졌습니다. 치이 하는 노이즈와 함께 평소에 침착하고 세련된 기장의 목소리가 아닌 떨림을 주체하지 못하는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부기장 브라이언이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말문이 막힌 듯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은 그 어떤 경고음보다 더 공포스러웠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거친 호흡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려왔습니다. 승객들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류 변화가 아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현재 기장님께서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순간 기내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기장이? 의식을 잃어? 그게 무슨 소리야? 농담이지. 옆 사람을 쳐다보는 승객들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영화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현실이 되어 그들을 덮친 것입니다. 방송은 계속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의 목소리는 이제 울먹임에 가까웠습니다. 현재 제가 조종을 맡고 있습니다만 기장님의 상태가 위독합니다. 승객 여러분 중에 의사나 간호사, 의료계 종사자가 계신다면 지금 즉시 승무원에게 알려주십시오. 반복합니다. 의료진의 도움이 시급합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며 울먹이는 여성. 말도 안 돼. 기장이 쓰러지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라며 소리치는 남성. 공포는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300명의 승객을 잠식했습니다. 앞좌석의 비즈니스맨은 창백해진 얼굴로 안전벨트를 생명줄처럼 움켜쥐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라이 씨를 비웃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시라이 씨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부기장 혼자다. 멘탈이 무너졌어. 목소리가 너무 떨려. 이 상태로는 비상 착륙은커녕 수평 비행도 위험해. 그는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날개 각도와 엔진 소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기체가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오토파일럿 자동 조종이 켜져 있겠지만 조종사가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지면 기계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스피커가 켜졌습니다. 이번에는 의료진을 찾는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승객들의 마지막 희망을 끊어버리는 절망적인 호소였습니다.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부기장 브라이언은 필사적으로 목소리를 짜내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비행기에
항공기 조종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경비행기라도 좋습니다. 시뮬레이터 경험이라도 좋습니다. 조종관을 잡아보신 분이 계신다면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 한마디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부기장이 승객에게 조종을 도와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은 그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기내는 비명소리조차 사라진 완벽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누군가 손을 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 거대한 제트기를 몰 수 있겠습니까? 누가 수백 명의 목숨을 짊어질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불안과 공포, 의심과 책임의 무게가 기내를 짓누르는 그 숨막히는 순간 35K 좌석, 창가에 앉아있던 투명 인간 시라이시 나오키가 천천히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철컥, 그 작은 금소금이 기묘할 정도로 크게 들렸습니다. 옆자리의 아이 엄마가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시라이시는 그녀를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회색 양복은 여전히 구겨져 있었지만 일어서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초라한 중년 남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홀로 중심을 잡고 선 거목처럼 그는 흔들리는 기내 복도로 한 발짝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전설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부기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사라진 뒤 기내에는 질식할 것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너무나 거대한 공포가 모든 소리를 집어삼킨 상태였습니다. 승객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기적을 바라는 눈빛으로, 누군가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며, 의사나 간호사를 찾는 방송에서는 웅성거림이라도 있었지만 파일럿을 찾는다는 이 비현실적인 요청 앞에서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할리우드 영화 세트장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의 평범한 회사원, 주부, 학생, 관광객들 사이에서 보잉 777 같은 대형 여객기를 조종할 수 있는 슈퍼 히어로가 숨어 있을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영에 수렴하는 그 확률 앞에서 승객들은 서서히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절망의 무게가 기내를 짓누르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이코노미석 35열 창가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작은 금속성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철컥, 안전벨트가 풀리는 소리였습니다. 옆자리에 젊은 어머니가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방금 전까지 창밖만 바라보던 그 말 없던 중년의 남자 시라이시 나오키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체는 여전히 불안정하게 요동치고 있었고 안전벨트 착용 표시등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흔들리는 기체에 몸을 가누기 위해 앞좌석 등받이나 팔걸이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라이시는 달랐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바닥 위에서 두 발로 단단히 중심을 잡고 우뚝 섰습니다. 마치 파도에 익숙한 노련한 선장처럼 그의 하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좁은 좌석을 빠져나와 통로에 섰을 때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뭐야, 저 사람? 지금 화장실 가려는 거야? 미친 거 아냐? 아까 그 사람 아니야? 승무원한테 혼났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는 여전히 볼품없었습니다. 쭈글쭈글해진 회색 양복, 유행 지난 넥타이, 피곤해 보이는 얼굴. 그 어디를 봐도 영웅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저 상황 파악을 못하고 돌아다니는 눈치 없는 승객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라이시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기수 지슈 쪽 굳게 닫힌 조종실 문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항 벤치에 앉아있던 무기력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차갑고 명료했습니다. 그는 한 발 한 발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흔들리는 기내 복도를 가로지르는 그의 걸음걸이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펼쳐진 것은 공포에 질린 300명의 시선이었고 그의 앞에 놓인 것은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때 갤리 쪽에서 상황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던 사무장 매건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 시라이 씨는 영어도 못하고 매너도 없고 지시를 따라야 할 통제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장이 쓰러지고 부기장이 패닉에 빠진 이 혼돈의 상황에서 제멋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니는 그를 보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님, 당장 자리에 앉으세요. 매건은 날카롭게 소리치며 그를 막아서려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스트레스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돌아가세요. 시라이 씨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매건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방금 전까지 주눅들어 시선을 피하던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동자는 그녀가 평생 겪어본 적 없는 압도적인 권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윽박지르거나 화내는 것이 아닌 수많은 사선을 넘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고요함이었습니다. 시라이 씨는 매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렷하고 침착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제가 조종할 수 있습니다. 매건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전직 항공자위대 교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 특이 조종 자격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는 기내의 소음을 뚫고 주변 사람들의 귓가에 명확하게 박혔습니다. JSTF, 항공자위대, 교관 출신이라고? 주변 승객들의 웅성거림이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매건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꼿꼿했던 자세, 절제된 동작, 그리고 어떤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침묵. 그 모든 것이 무능력이 아니라 강인함에서 나온 것이었음을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무시했던 그 낡은 껍데기 속에 진짜 전문가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시라이 씨는 멍하니 서 있는 매건을 향해 다시 한번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들여보내 주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그의 말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매건은 최면에 걸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들어 부기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브라이언, 여기 조종사가 있습니다. 아니, 교관 출신 파일럿이요. 들여보내세요. 당장. 스피커 너머로 부기장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와 함께 조종실의 두꺼운 방탄 도어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은 각종 경고음과 비상등의 붉은 불빛, 그리고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시라이 씨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거나 심호흡을 할 시간조차 아까운 듯 곧장 그 지옥의 입구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가 조종실로 사라지고 문이 다시 굳게 닫히는 순간 객실에는 기묘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저 사람 진짜였어. 정말 조종할 줄 아는 거야. 의심과 불안은 여전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아주 작지만 분명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투명 인간 취급을 받던 남자. 아무도 이름을 모르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회색 양복의 남자가 이제 이 비행기의 캡틴이 되기 위해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복도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던 매건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신이시여, 제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죠? 그녀의 후회와 승객들의 기도를 뒤로한 채 시라이시 나오키는 10년 만에 다시 하늘과 마주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이나 오해가 아닌 오직 실력으로 증명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두꺼운 방탄 도어가 쿵 하고 닫히는 순간 객실의 소음은 거짓말처럼 차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코핏 조종석 내부는 또 다른 종류의 지옥이었습니다. 수많은 계기판이 뿜어내는 붉고 노란 경고등의 전멸, 끊임없이 울려대는 고도, 이탈 경고음, 그리고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진 그레고리 기장의 거친 숨소리가 좁은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통제불능, 카오스 그 자체였습니다. 우측 좌석에 앉은 부기장 브라이언 콜먼의 상태는 한계에 다다른 듯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셔츠 깃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조종관을 꽉 움켜쥔 채 눈앞에 펼쳐진 수십 개의 모니터와 계기들을 번갈아 보며 패닉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젠장, 오토파일럿이 왜 이러지? 고도가 불안정해. 기수 각도가 안 맞아.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것은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시라이시 나오키가 조종석 뒤편에 섰습니다. 좁은 공간에 들어선 그는 잠시 멈춰서서 그 혼란스러운 광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일반인이라면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을 광경이었지만 시라이시의 눈동자는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혀있던 본능, 수십 년간 전투기 조종석에서 단련된 파일럿의 감각이 순식간에 깨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양복을 입은 중년의 승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장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시라이시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먼저 의식을 잃은 기장을 후방의 간이침대 쪽으로 옮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거구의 기장을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승무원들의 도움을 받아 기장을 안전하게 눕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비워버린 좌측 좌석, 즉 기장석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아 헤드셋을 머리에 쓰는 그 짧은 순간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치직하는 노이즈와 함께 헤드셋이 귀에 밀착되자 시라이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기내의 특유한 냄새, 전자기기의 열기, 진동하는 바닥의 감각, 10년 만에 다시 느끼는 그러나 뼈저리게 그리웠던 감각들이었습니다. 그는 옆에서 덜덜 떨고 있는 브라이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브라이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라이시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촌스러운 넥타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피곤해 보이는 눈. 과연 이 노인이 최신형 보잉 777기를 다룰 수 있을까? 의심이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라이시가 입을 열었을 때 그 의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현 상황 보고하게, 부기장. 그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침착해서 시끄러운 경고음조차 뚫고 브라이언의 뇌리에 직접 꽂히는 듯 했습니다. 영어 발음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절대적인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본능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현재 고도 35,000피트, 속도 마하 0.84, 기류 불안정으로 오토파일럿 일부 기능 해제, 엔진 출력은 정상이지만 브라이언이 말을 더듬자 시라이시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계기판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시라이시의 시선은 마치 레이저 스캐너처럼 계기판 위를 달렸습니다. PFD, Primary Flight Display, ND Navigation Display.
S Engine Indication and Crew Alerting System. 수천 개의 숫자와 그래프가 그의 눈동자 속에서 순식간에 정보로 변환되었습니다. 연료 충분, 유압 개통 정상. 후번, 엔진 배기가스 온도, EGT. 약간 높음, 하지만 허용 범위 내. 문제는 기류와 조종사의 심리 상태뿐. 불과 10초. 그가 비행기의 상태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브라이언의 어깨에 손을 얹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그를 안정시켰습니다. 바로 프로페셔널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시라이 씨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오버헤드 패널의 스위치들을 조작했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어제도 비행한 사람처럼, 아니, 이 기계와 한 몸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경쾌한 스위치 조작 소리가 리듬처럼 울렸습니다. 방위 270 설정, 고도 유지, 자동 출력 제어 장치 작동. 그가 짧게 명령어를 읊조리며 조종관을 미세하게 조작하자 요동치던 거대한 기체가 거짓말처럼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았던 흔들림이 잦아들고 기체는 다시 부드럽게 구름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멍하니 시라이 씨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공항 벤치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던 그 초라한 노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그의 옆에 앉아있는 것은 수천 번의 사선을 넘나들며 하늘을 정복해온 하늘의 지배자였습니다. 낡은 양복 재킷은 마치 제복처럼 보였고 주름진 눈가에는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라이 씨는 기체가 안정되자 천천히 고개를 돌려 브라이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지으며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콜먼 기장. 브라이언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아니, 저는 부기장입니다. 당신이 기장석에... 아니, 자네가 지휘기장이야. 시라이 씨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자네를 돕는 늙은이일 뿐이네. 결정은 자네가 하게. 나는 자네의 명령에 따라 조종만 할 테니. 그 말은 브라이언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시라이 씨는 자신의 압도적인 실력으로 통제권을 뺏어가는 대신 젊은 부기장을 존중하며 그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권유를 양보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관,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려움으로 마비되었던 그의 뇌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 아니, 미스터 시라이 씨. 좋아, 이제 착륙 변수를 확인하지. 시라이 씨는 다시 전방을 주시했습니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성층권의 짙은 푸른색 하늘. 10년 전 그가 도망치듯 떠나왔던 그 하늘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아름답고 동시에 잔혹할 만큼 냉정했습니다. 시라이 씨는 조종관을 쥔 손에 아주 약간 힘을 주었습니다. 그립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돌아왔어.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그의 심장은 차분하게,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 죄책감, 후회, 그 모든 것이 이 고도 35,000피트의 상공에서 비로소 제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뒤에 타고 있는 300명의 생명을 위해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짊어져야 할 속죄이자 동시에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부기장, 전방에 정란운이 보인다. 회피 항로를 설정해. 라저, 헤딩 29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승인한다. 부드럽게 가자고.
뒤에 아이가 자고 있으니까. 시라이 씨의 툭 던지는 한마디에 브라이언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극한의 긴장이 풀리며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좁은 콕핏 안에서 국적도 나이도 다른 두 남자는 이제 하나의 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적을 만들어낼 준비는 끝났습니다. 비행기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고도 35,000피트의 성층권은 마치 얼음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조종석의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끝없이 펼쳐진 짙푸른 하늘과 그 아래 깔린 하얀 구름의 바다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고 평화로운 풍경. 하지만 바로 그 완벽한 고요함이 시라이시 나오키의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결코 열고 싶지 않았던 상자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기장님, 아니 시라이시 씨. 옆자리의 부기장 브라이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실 수가 있죠? 마치 기계 같습니다. 두렵지 않으신가요? 브라이언의 질문은 시라이 씨의 귓가에서 운궁거리며 맴돌았습니다. 두렵지 않냐고? 시라이 씨는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그의 시선은 전방을 향해 있었지만 초점은 구름 너머 시간의 저편 10년 전에 어느 겨울날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하늘도 오늘처럼 시리도록 파랬습니다. 너무나 맑아서 오히려 잔인했던 그 날의 하늘이 회상 시작. 장소는 일본 사이타마현 항공자위대 이루마 기지. 매서운 겨울바람이 활주로에 아스팔트를 핥고 지나가던 아침이었습니다. 젊은 교관이었던 시라이 씨는 주기장에 서서 자신의 제자 키리야 카즈마 1등공위 중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키리야는 재능이 넘치는 파일럿이었습니다. 비행에 대한 감각은 천부적이었고 무엇보다 하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뜨거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웃는 얼굴로 시라이 씨를 따랐습니다. 교관님, 오늘은 제가 꼬리를 잡아보겠습니다. 라며 자신만만하게 헬멧을 쓰던 그 생기 넘치는 눈동자. 시라이 씨에게 그는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아들이자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습니다. T4 훈령이 이륙 준비 완료. 무정이 너머로 들려오는 키리아의 목소리는 맑고 힘찼습니다. 두 대의 훈련기가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중력, G-포스, 이 온몸을 짓누르는 감각, 구름을 뚫고 솟구칠 때의 그 해방감.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편대 비행 훈련 도중 키리아가 조종하던 2번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엔진 화재 발생, 재시동 불가. 다급한 외침이 헤드셋을 찢고 들어왔습니다. 시라이 씨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키리아의 기체 꼬리 부분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키리아, 침착해. 비상 절차 수행해. 고도 확보하고 기수 돌려. 시라이 씨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기체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훈련기는 급격하게 고도를 잃으며 지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종불능, 조종불능. 교관님, 스틱이 먹통입니다. 키리아의 목소리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시라이 씨는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고도가 너무 낮았습니다. 더 지체하면 탈출할 기회조차 사라질 상황이었습니다. 이젝트, 탈출해. 당장 비상 탈출해. 키리야. 시라이 씨는 목이 터져라 명령했습니다. 기체를 버리고 내 목숨을 살려라. 그것이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키리야는 탈출 레버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아래가 민가입니다. 지금 탈출하면 기체가 마을로 떨어집니다. 그 짧은 찰나 키리야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살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기술을 강제로 비틀어 인적이 드문 숲 쪽으로 향하게 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안 돼, 키리야, 제발. 시라이시의 절규는 무정의 잡음 속에 묻혔습니다. 교관님, 죄송합니.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쿠궁, 지상에서 솟아오른 붉은 화염과 검은 연기. 시라이시의 눈앞에서 그토록 아끼던 제자의 기체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무정이는 침묵했습니다. 키리야, 키리야 대답해.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잡음뿐이었습니다. 그날 시라이시 나오키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키리야의 어머니가 건네준 유품인 불에 그슬린 조종 장갑을 쥐고 시라이시는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조종관을 잡지 않겠다고. 제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혼자 살아남은 교관에게 하늘을 날 자격은 없다고. 그는 스스로 날개를 꺾고 자위대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10년 그는 하늘을 피해 땅 위에서만 살아왔습니다. 죽은 자의 그림자를 짊어진 채 죄인처럼 숨죽여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현실 복귀. 시라이시 씨, 괜찮으십니까? 브라이언의 목소리가 다시 현실로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시라이시는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부기장 브라이언의 옆얼굴이 순간 죽은 키리아의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젊고 미숙하고 하지만 살고 싶어 하는 그 눈빛. 시라이시는 꽉 쥔 주먹을 풀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렵지 않냐고 물었나?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잠겨 있었습니다. 아니, 두렵네. 미치도록 두려워. 지금도 손이 떨릴 만큼. 브라이언은 의외의 대답에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시라이시는 창밖의 구름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과거에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어. 내 판단이 늦어서, 내 가르침이 부족해서 한 젊은이가 하늘에서 산화했지. 그 기억은 매일 밤 악몽처럼 나를 찾아온다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아주 조금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야. 시라이시는 고개를 돌려 브라이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두려운 건 또다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누군가를 잃는 것일세. 그 무력감. 그것이야말로 지옥이지. 브라이언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시라이시의 눈동자 속에서 깊은 슬픔과 그보다 더 깊은 결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라이시는 다시 정면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계기판의 수많은 숫자들이 그의 망막에 맺혔습니다. 키리야, 보고 있느냐? 못난 스승은 오늘 또다시 도망치지 않겠다. 그는 마음속으로 죽은 제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 너를 구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 비행기에 탄 300명의 목숨은, 그리고 이 젊은 부기장은 반드시 지켜내겠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니까. 시라이시의 손이 조종관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손끝에 들어간 힘은 과거의 망령을 떨쳐내려는 의지였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착륙 준비를 시작하지.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간다. 시라이시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 단호한 한마디는 좁은 콕핏을 가득 채웠고 옆자리의 브라이언에게도 뜨거운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상처가 그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이제 시라이시의 의지를 싣고
목적지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망령은 사라지고 진짜 영웅이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바다가 거짓말처럼 잔잔해지듯 요동치던 기체가 수평을 되찾았습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위아래로 솟구치던 공포의 시간은 지나갔고 비행기는 다시금 부드러운 궤도에 올라 미끄러지듯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내 객실을 채우고 있는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도 평범한 비행의 지루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명의 인간이 동시에 내뿜는 안도감과 뒤이어 찾아온 거대한 죄책감이 뒤섞인 무겁고 숙연한 침묵이었습니다. 딩동, 기내방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승객들은 조건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어 스피커를 응시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음의 공포에 떨며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렸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들려온 것은 부기장 브라이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아까의 떨리고 겁에 질린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한층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승객 여러분, 부기장입니다. 현재 저희 항공기는 정상 궤도를 회복했습니다. 기체의 모든 시스템은 안정적이며 예정대로 목적지를 향해 비행 중입니다. 기내 곳곳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가족들, 가슴을 쓸어내리는 노부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의 다음 멘트가 이어지자 기내는 다시금 숨을 죽였습니다. 현재 조종석에는 전직 항공자위대 비행교관 출신의 베테랑 파일럿이 저를 도와 조종관을 잡고 계십니다. 그분의 탁월한 대처 덕분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승객 여러분은 안심하시고 저희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직 항공자위대 교관, 베테랑 파일럿, 그 단어들이 승객들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흩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아까 그 사람 아니야. 통로 쪽 좌석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 회색 양복 입은 아저씨. 승무원이랑 같이 콕핏으로 들어갔잖아. 그 촌스러운 아저씨가 전직 군인 교관이었다고? 소문은 전기가 흐르듯 순식간에 기내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승객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35K, 지금은 비어있는 시라이시의 좌석으로 향했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낡은 가방 하나.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 앉아있던 남자는 공기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허름한 옷차림을 비웃었고 그의 침묵을 무능력으로 치부했습니다. 아이가 울 때 그가 내민 손길을 보며 주책 없다고 혀를 찼던 사람들, 그가 승무원에게 혼나는 모습을 보며 꼴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오만했던 시선들이 부메랑이 되어 승객들의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시라이 씨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어머니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시라이 씨가 건네줬던 꼬깃꼬깃한 티슈 한 장이 여전히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티슈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분이 화를 내는 줄 알고 무서워했어. 아이가 시끄럽다고 불평할까봐 경계했어. 그런데 그녀는 기억했습니다. 승무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도 그가 묵묵히 받아넘기며 짓던 그 쓸쓸한 미소를. 그것은 바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쩔쩔매는 자신을 배려해서 더 큰 소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스스로 나쁜 사람이 되기를 자초했던 어른의 깊은 배려였음을 그녀는 이제야 사무치게 깨달았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빈 좌석을 향해 들리지 않을 사과를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뼈저린 후회에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장 매건이었습니다.
그녀는 갤리 구석, 커튼 뒤에 숨어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아까 자신이 시라이 씨에게 쏘아붙였던 독설들이 녹음기처럼 무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조용히 해요. 그녀는 그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그를 판단했고 자신의 권위로 그를 찍어 눌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멸시했던 그 남자가 자신의 목숨은 물론 300명의 승객 전원의 목숨을 어깨에 짊어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매건은 조종실 쪽을 바라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굳게 닫힌 저 문 너머에 있는 그 남자에게 자신이 물 한 잔이라도 가져다 줄 자격이 있을까? 그녀는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녀가 배웠던 서비스 매뉴얼, 프로의식, 그 모든 것이 시라이 씨의 침묵 앞에서는 얄팍한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제복이나 유창한 영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타인을 위해 나서는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녀는 뼈저리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눈을 감은 채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히 착륙만 해주세요. 그렇다면 평생 이 빚을 갚으며 살겠습니다. 기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지배하던 공간은 이제 경외감과 기도로 채워졌습니다. 승객들은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칭얼거려도 누구 하나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라이 씨의 침묵이 전염된 듯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앞좌석의 비즈니스맨은 읽고 있던 잡지를 덮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비즈니스석에 앉지 못했다고 투덜거렸지. 내 시간이 낭비되는 것만 걱정했어. 그런데 저 사람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름도 밝히지 않고 사지로 걸어 들어갔어.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영웅은 망토를 두르고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영웅은 우리 곁에 가장 평범하고 때로는 가장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끄러움과 함께 피어오른 것은 뜨거운 신뢰였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해낼 거야. 그래, 저렇게 침착한 분이라면 우리를 살려줄 거야.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기의 순간에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진짜에 대한 존경심이었습니다. 이제 기내에는 기묘한 연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국적도, 인종도, 나이도 다른 300명의 사람들이 오직 한 사람, 이름 모를 일본인 파일럿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아 신에게 기도했고 누군가는 조종실 쪽을 향해 묵묵히 응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소란을 피우지 않는 것, 그가 조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고요함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승객들이 그에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경의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날개를 물들이고 기내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35K의 빈 좌석, 그 텅 빈 자리는 이제 그 어떤 왕좌보다도 커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저 문이 열리고 그가 다시 걸어 나올 때 그에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하지만 그 어떤 말로도 이 감정을 표현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착륙뿐.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붉은 노을이 사그라들고 짙은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시각. 캘리포니아의 해안선이 멀어지고 저 멀리 일본의 해안선이 아닌 비상 착륙지인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의 유도등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저 작은 불빛들은 지금 이 비행기에 타고 있는 300명에게는 유일한 생명의 빛이자 도달해야 할 마지막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고도 2000피트. 비행기는 구름층을 뚫고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기체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시야는 온통 회색빛으로 가려졌고 기체는 덜컹거리며 거칠게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조종석 안의 공기는 기묘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곳에는 공포가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된 숫자와 절제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라이시 나오키의 두 손은 조종관을 부드럽게, 그러나 강철 같은 악력으로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전방의 계기판과 창밖의 시야를 0.1초 단위로 번갈아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속도계의 바늘, 고도계의 숫자, 수평의의 기울기. 이 모든 정보가 그의 뇌 속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되어 손끝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변환되었습니다. 플랩 20도 전개.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오직 임무 수행을 위한 기계적인 명령어였습니다. 속도 확인. 플랩 20도 설정 완료. 부기장 브라이언이 복창하며 레버를 당겼습니다. 브라이언의 임에는 식은땀이 맺혀 눈으로 흘러내렸지만 그는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옆자리에 앉은 이 늙은 영웅의 압도적인 존재감의 의지에 간신히 자신의 멘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시라이 씨의 흔들림 없는 모습은 그에게 있어 살아있는 교과서이자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는 닻이었습니다. 객실, 캐빈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그곳은 숨막히는 정적의 감옥이었습니다. 곧 착륙합니다. 충격 방지 자세를 취해 주십시오. 안내 방송이 나오자 승객들은 앞좌석 등받이에 머리를 박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이를 안은 어머니는 아이의 귀를 막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노부부는 서로의 손을 으스러져라 꼭 잡았습니다. 그 누구도 비명을 지르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조종석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이름 모를 남자에게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침묵은 승객들이 그에게 보낼 수 있는 최후의 응원이자 생명에 대한 간절한 갈구였습니다. 갤리 구석, 사무장 매건은 승무원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조종실 문을 응시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히. 그녀의 마음속에는 1시간 전 그에게 쏘아붙였던 차가운 말들이 비수가 되어 꽂혀 있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추락한다면 그녀는 죽어서도 그 죄책감을 씻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빌었습니다. 그에게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가 영웅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다시 조종석, 랜딩 기어 하강, 기어 하강, 착륙장치 고정 확인.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퀴가 기체 밖으로 펼쳐졌습니다. 바람의 저항이 커지면서 기체가 웅웅거리며 떨렸습니다. 이제 활주로까지 남은 거리는 불과 3마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앵커리지 공항 특유의 거센 측풍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람이 기체 오른쪽을 강타하자 비행기의 기수가 활주로 중심선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윈드시어 경고.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브라이언이 당황하여 숨을 들이켰습니다. 바람이 너무 셉니다. 중심을 잡을 수가... 하지만 시라이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0년 전 제자를 잃었던 그날의 바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람에 졌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당황하지 마. 보정한다. 시라이 씨는 아주 미세하게 조종관을 오른쪽으로 틀면서
동시에 러더 페달을 왼쪽으로 찼습니다. 소위 크랩 랜딩 기술. 기체를 바람 부는 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여 개처럼 옆으로 날아가며 중심을 잡는 고난도 기술이었습니다. 거대한 보잉 7777기가 시라이시의 손끝에서 춤을 추듯 비틀거리다 다시 중심을 잡았습니다. 브라이언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비행기와의 대화였습니다. 시라이시는 거친 바람을 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타는 서퍼처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500연 사방 300연 하. 기계음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가 초단위로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활주로의 유도등 불빛이 맹렬한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이 눈앞으로 솟구쳐 올라오는 듯한 속도감. 시라이시의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 주마등. 10년 전 잃었던 제자 키리아의 웃는 얼굴. 그리고 오늘 자신에게 티슈를 받고 고마워하던 아이 엄마의 눈물 맺힌 얼굴. 지킨다. 이번에는 반드시 지킨다.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의 눈빛이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100, 50, 40, 30. 지면이 닿기 직전 시라이시는 조종관을 살짝 당겨 기수, 노스를 들었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착륙을 위한 마지막 터치. 치피프, 셰파, 쿠웅. 거대한 타이어가 아스팔트와 충돌하며 마찰음을 냈습니다. 기체 전체가 크게 덜컹거렸지만 그것은 파괴의 충격이 아닌 안착의 충격이었습니다. 착륙, 스피드 브레이크 전개, 역추진 가동. 시라이시의 외침과 함께 엔진 덮개가 열리며 거대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쿠오. 역추진 엔진 소리가 활주로를 뒤흔들었습니다. 등바디로 몸이 쏠리는 강력한 감속 G-force.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이자 가장 편안한 압박감이었습니다. 비행기는 맹렬한 속도로 활주로를 달리다 점차 속도를 줄여나갔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흐릿한 선에서 다시 또렷한 점으로 바뀌었습니다. 80노트, 60노트, 그리고 마침내 비행기는 유도로로 진입하며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잦아들고 기내에는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조용해서 에어컨 바람 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승객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살아난 건가? 멈춘 건가? 그때 조종석에서 브라이언의 떨리는 목소리가 안내 방송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앵커리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승객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땅의 풍경, 움직이지 않는 비행기. 살았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살았어. 우리가 살았어. 그 작은 속삭임은 곧 흐느낌으로, 그리고 우레와 같은 환호성이 아닌 서로를 껴안고 쏟아내는 뜨거운 오열로 변했습니다. 박수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와 경의가 담긴 무거운 침묵이 다시 한번 기내를 감쌌습니다. 조종석 안 시라이시는 조종관에서 천천히 손을 떼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고 손끝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옆자리의 브라이언은 얼굴을 감싸쥐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풀려 일어설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시라이시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깊은 숨을 토해냈습니다. 후, 그의 입가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편안하고 죄책감 없는 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임무 완료다. 키리야, 이제 좀 편히 쉴 수 있겠구나. 운명의 착륙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전설은 이제 막 사람들의 입을 통해 지상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엔진 정지, RPU, 보조 동력 장치, 가동, 모든 시스템 종료. 시라이시 나오키의 마지막 절차 수행이 끝났습니다. 거대한 제트 엔진이 긴 숨을 토해내듯 웅웅거리다 완전히 멈췄습니다. 앵커리지 공항의 차가운 공기가 기체를 감쌌지만 조종석 안은 두 남자의 뜨거운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라이시는 머리에 쓰고 있던 헤드셋을 천천히 벗어 조종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썼던 그 왕관을 이제 내려놓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임에는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셔츠 등판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부기장 브라이언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풀고 시라이시를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캡틴, 아니,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브라이언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미숙함이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이름 모를 일본인 남자가 그 모든 짐을 대신 짊어져 주었다는 것을. 시라이시는 빙그레 웃으며 브라이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자네는 잘했네.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불렀지 않나. 그 용기가 승객들을 구한 거야. 그는 자신의 공을 치하하는 대신 젊은 조종사의 무너진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내 역할은 여기까지네. 나머지는 자네가 마무리하게. 기다려 주십시오. 이름이라도 연락처라도 알려주셔야. 브라이언이 다급하게 불렀지만 시라이시는 손을 가로저으며 조종석 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저 우연히 비행기에 탔던 늙은 승객일 뿐이야. 잊어버리게. 조종석 문이 열리고 시라이시가 객실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기내에 흐르던 공기가 멈췄습니다. 짐을 챙기려던 승객들, 서로를 껴안고 있던 가족들, 통로에 서 있던 승무원들. 모두의 동작이 정지 화면처럼 멈췄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시라이시에게 꽂혔습니다. 보통의 영웅 영화라면 이 순간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 누구도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감히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을 마주하는 순간은 환호가 아닌 경외와 숙연함의 시간이었습니다. 시라이시는 그 뜨거운 시선들을 애써 외면하며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자리인 35K로 향했습니다. 그가 통로를 지나갈 때 앉아있던 승객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본식의 정중한 인사, 혹은 신에게 바치는 감사와도 같은 침묵의 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속삭임들이 파도처럼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가 자신의 자리에 도착했을 때 옆자리의 젊은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시라이시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살았습니다. 시라이시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낡은 양복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이가 참 예쁘군요. 건강하게 키우십시오. 그 짧은 한마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짐인 낡은 브리프케이스를 선반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영웅의 무기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그 가방을 들고
그는 다시 출구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앞쪽 출구 엘잔두얼. 앞에는 사무장 메건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엉망이 된 화장을 고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붉어진 눈으로 시라이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앞치마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시라이 씨가 다가오자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과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고 끔찍하게 대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죄책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시라이 씨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질책이나 비웃음은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철없는 손녀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처럼 온화했습니다. 고개를 드시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기내의 질서를 지키는 것, 그것이 사무장의 임무 아닙니까? 당신은 훌륭한 승무원입니다. 그는 그녀의 잘못을 덮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실수를 품어 안아주는 거인의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발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보고해야 합니다. 세상이 알아야 해요. 메건이 애원했습니다. 시라이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을 남길 만한 일이 아닙니다. 나는 과거의 망령일 뿐. 오늘의 영웅은 저 안에서 끝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은 부기장과 동요하지 않고 견뎌준 승객들입니다. 그는 메건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그녀의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는 탑승교를 걸어 나갔습니다. 차가운 알래스카의 밤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터미널로 이어지는 긴 통로를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터미널 건물 안으로 들어선 순간 그는 다시 수많은 인파 속에 섞였습니다. 공항의 소음, 안내방송,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 일상 속으로 회색 양복의 남자는 물방울이 바다에 스며들듯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한 파일럿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보통 사람으로의 복귀였습니다. 그는 짐을 찾는 곳을 지나치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자신이 타고 온 비행기를 잠시 쳐다보았습니다. 거대한 기체는 이제 안정을 찾고 쉬고 있었습니다. 수고했다. 그는 작게 중얼거리고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도, 항공사의 감사패도, 승객들의 환호도 그에게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마음의 빚을 갚았다는 안도감뿐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택시 승강장이 보였습니다. 그는 낡은 가방을 들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힐끔거리며 물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지친 출장객처럼 보이는 손님. 시라이 씨는 창밖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가장 조용한 호텔로 부탁합니다. 택시가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그 시각 공항 터미널 안에서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기자들이 몰려들고 승객들이 서로의 무용담을 이야기하며 흥분하고 있었지만 그 중심에 있어야 할 주인공은 이미 바람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왔다 갔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야 한다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고 자신의 임무가 끝나자 조용히 무대 뒤로 퇴장했을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과시하지 않을 때 더욱 빛난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영웅은 이름이 없을 때 더욱 전설이 된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떠났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바로 다음 날 아침,
전 세계의 SNS 타임라인은 한 장의 사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리는 기내에서 누군가가 급하게 찍은 듯 초점이 흐릿한 사진. 그 속에는 낡은 회색 양복을 입은 한 중년 남자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얼굴도 이름표도 보이지 않는 그 뒷모습 아래에는 짤막하지만 강렬한 캡션이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3만 피트 상공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기장이 쓰러지고 모두가 비명을 지를 때 가장 조용한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조종석으로 걸어 들어갔고 우리 모두를 살려낸 뒤 이름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분의 이름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넓은 등은 내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익명의 게시물은 좋아요 수십만 개를 기록하며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L700의 기적, 이름 없는 영웅, 침묵이 파일럿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 검색어를 장악했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이 미스터리한 영웅을 찾아 나섰습니다. CNN, BBC, NHK 등 세계적인 방송사들이 항공사의 탑승객 명단 확인을 요청했고 당시 탑승했던 승객들의 인터뷰가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그분은 마치 산처럼 든든했습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무시했던 분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자기 과시와 보여주기식 문화에 지쳐있던 현대인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생명을 구하고 홀연히 사라진 시라이 씨의 이야기는 충격이자 거대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현대판 사무라이, 하늘의 수호자라고 부르며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상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주인공, 시라이시 나오키는 그 모든 소란에서 철저히 비켜나 있었습니다. 그는 앵커리지 공항을 떠나 일본의 한 조용한 지방 소도시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가 머무는 곳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스튜디오가 아니라 동네의 낡고 작은 도서관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헐렁한 셔츠 차림의 시라이 씨는 도서관 한 구석 아동 코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코를 흘리는 꼬마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신문 기사가 아닌 플라스틱으로 된 조립식 비행기 모형이 들려 있었습니다. 자, 여기를 보렴.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둥근 이유는 공기의 흐름을 빠르게 해서 위로 뜨는 힘, 즉 양력을 만들기 위해서란다. 그는 아이들에게 비행기의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은 그가 며칠 전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한 전설적인 파일럿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비행기를 잘하는 재밌는 할아버지로만 생각하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라이 씨는 행복했습니다.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던 그가 이제는 아이들에게 하늘의 꿈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제자를 잃고 멈춰버렸던 그의 시계가 그날의 비행을 계기로 다시 천천히 그리고 평화롭게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늦은 오후 도서관 입구에 낯익은 여성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기내 사무장이었던 메건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항공사 내부 기록을 뒤져 간신히 시라이 씨의 거주지를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히 그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그를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웃고 있는 그의 평온한 모습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는 사서에게 작은 편지 봉투와 쇼핑백 하나를 맡기고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쇼핑백 안에는 고급 위스키 한 병과 기내에서 시라이 씨가 마셨던 것과 같은 종류의 녹차 티백이 들어있었습니다. 나중에 사서에게 전해받은 편지를 열어본 시라이 씨의 눈가에 옅은 물기가 어렸습니다. 편지에는 서툰 일본어로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제게 승무원으로서의 매뉴얼보다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제가 들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컸습니다. 평생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메건 올림. 시라이 씨는 편지를 곱게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씁쓸하지만 개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했습니다. 칭송도 보상도 필요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올바른 이정표를 남겼다는 사실 하나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업계에서도 침묵의 비행이라는 이름으로 전설처럼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매뉴얼을 뛰어넘는 판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조종석 내에서의 권위 다툼이 아닌 상호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유산은 바로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인을 판단합니다. 입고 있는 옷, 신고 있는 신발, 말투, 직업,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만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등급을 나눕니다. 공항 벤치에 앉아있던 시라이 씨를 초라한 노인으로 규정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진짜 보석은 진열장이 아닌 투박한 돌 속에 숨어 있듯, 진짜 영웅은 가장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날 제700편의 승객들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강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진정한 고수는 칼을 함부로 뽑지 않지만 뽑아야 할 때는 망설임 없이 베어낸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혹은 오늘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주친 낡은 옷차림의 누군가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셨나요? 어쩌면 그들 중 누군가는 시라이시 나오키처럼 자신의 날개를 잠시 접어두고 조용히 살아가는 숨겨진 영웅일지도 모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화려한 소음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지만 결국 세상을 구하는 것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의 위대한 침묵입니다. 시라이시 나오키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더 이상 날지 않지만 그의 비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침묵의 유산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고도 35,000피트를 비행하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볼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스토리텔러 채널명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영웅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